예. 잘 쉬셨어요? 이어서 그럼 아까 2009년 12월 12일까지 했고요. 12월 12일 날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12.12가 무슨 날이죠? 사태일이죠, 사태. 여러분한테는 관리처분 사태가 있었네요. 국가에는 국가의 사태가 하나 있었죠. 예. 근데 별난이 하나 있었죠. 근데 여러분한테도 이날이 별난일입니다. 12.12 사태가 있었네요. 관리처분은 불법으로 수립한 사태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12.12는 어디 가나 중요하네요. 역사의 변환점, 뭐, 조합의 변곡점, 막 이런 거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수도 몇 명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자리를 깔아주면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100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일단 100. 여기 재밌는 거 있다. 항공기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확장세 외부 발코니 사후 설치 기반. 여러분 항공 소음 안 나겠네요? 그거 다 막는 발코니 공사를 했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나요. 조심하여 저기. 다른지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뭐 항공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까? 아니 잠 깨워주니까 좋아요. 아니 그냥 뭐 자전거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정도는. 타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가 가지고 떠서. 이래서 날아다니는 이래서 날아다니는 접을 수가 있어요. 가성지요. 가성지. 그래도 지나가는 기차 소음 받고 난 거보다는 그래도 항공기 소음을 받고 난 것이 더 큰 힘을 날 것 같은데? 그런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그때, 참, 여러분한테 안타까운 총회인데요. 9.16 사태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10년 9.16 사태. 9.16 사태는 뭐냐면, 이때 총회에 2009년도에 12.12 사태가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2010년에 9월 16일날 총회가 있었는데, 이때 엄청난 안건이 하나 올라옵니다. 양천구청 1호 안건인데요. 양천구청 업무 협의에 따른 부재소 특약에 대한 의결의 건. 제가 제안 사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조합의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7월 27일 양천구청장실에서 조합 및 협력업체 담당자와 양천구청장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조합은 국공유지 소송 결과에 따른 용적률 재조정으로 사업 진행에 막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대다수 조합원의 이주로 인한 공과관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열실 및 철거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국공유지를 매입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기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후 8월 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요청한 바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요청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네. 자, 이후 8월 4일 양천구청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여 양천구청장 면담 시에 조합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양천구청이 적극 협조하기로 최종 합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합과 양천구청은 원만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추후 조합에서 국공유지 매입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의 특약을 하였는 바 이에 전체 조합은 과반수의 의결을 구하고자 안건을 상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천구청 업무 협의에 따른 부재소 특약에 대한 의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추인이네요. 본인이 다 협의를 해버렸고 여러분에게 부재소 특약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소송은 언제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모를 상태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때 보면 앞에 경과보로 봤더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경과를 봤더니 국공유지 소송 2심 선고 양천구청 항소 기각이 2010년 1월 22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9.16 사태니까 9월 16일에 올라오기 때문에 2010년 1월 달에 이미 여러분들은 양천구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얘기는 1심에서 양천구청이 패소했고 여러분이 승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업시행인가 국공유지를 부당하게 팔아먹은 행위가 그런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을 붙였던 것이 무효라는 판결을 또는 취소라는 판결을 여기 사건만 없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승소했고 조합이 승소했고 양천구청이 패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에 그때까지 여러분은 국공유지를 매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매입을 했고 이것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안건을 여러분에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항소 기각이 됐고 만약에 2010년 1월 22일 날 항소 기각으로 만약에 확정이 됐다면 확정이 됐는지 어쨌는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경과보고 여러분한테 알려주질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만약에 기각이 됐다면 이 국공유지와 관련한 소송에 반해서 이 사업시행 인가 소송은 부재소 특약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정이 되어버렸는데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게 부재소입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제기할 때 갈수 여기 썼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리네. 아무튼 너무 알아. 제소 이건가? 제소 맞나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걸 합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가 끝나버린 거에 있어서는 부재소 특약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부집행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겠다. 소는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은 표현을 부재소라고 돼 있는데 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행정소송은 만약에 끝났으면 부재소를 특약을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거죠. 이미 확정이 돼버렸다면.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가 무효가 됐으면 그걸 기초로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국공유지 매입을 계약을 했으면 계약 무효 및 계약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매매 대금 계약 무효를 이유로 해서 매매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매매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부재소를 만약에 여러분이 의결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죠. 여러분에게 160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못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봐갖고는 어떤 부재소를 합의를 해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사업시행 계획은 이미 확정돼 버렸으면 집행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를 해줘야 맞고요.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미 그거를 통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매매계약 대금을 반환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재소를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160억이라는 돈이 이 우매한 안건 하나에 여러분이 통과를 해서 여러분은 160억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냐? 여러분들이 새로운 임원을 뽑을 때요. 과연 지금까지 총회를 여러 차례 했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의결에 참여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조합의 상당수는 실제로 50%가 참석했다고 돼 있을지 모르지만 OS가 만약에 동원돼서 이 총회를 했다면 OS가 당시에 제출했던 서명결서를 면밀히 분석해 보시면 가짜 서명결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가짜냐? 나중에 여러분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조합의 총회에서요 OS들이 손대는 품목이 굉장히 의외로 심플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느냐? 저기가 맨 처음에 총회를 어느 조합이나 조합원의 한 10% 내지 15% 정도는 저기가 안 돼 있습니다. 주소가 틀리거나 아니면 연락처가 틀려서 총회 자료를 보냈을 때 반송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OS들이 1차적인 산악감입니다. 대부분. 이걸 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총회 자료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50%라는 숫자가 여러분이 총회를 해보셨지만 해임총회 해보니까 50%라는 숫자를 설득하는데 얼마나 어렵던가요? 그렇죠? 여러분은 장난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운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 내지 15%는 연락처가 없고 되돌아옵니다. 그렇죠? 우편물 보내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특히 못 받아갖고 부부가 동시에 직장 생활하거나 하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오면 그런데 어느 조합이나 조합이 아무리 이 사업을 잘못하고 20% 내지 30% 정도의 친조합 계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합이 하는 건건이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조합이 무슨 얘기를 해도 조합 편을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층이 우리 선거로 말하는 부동층입니다.
줏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흥, 저쪽으로 가도 흥인데 누가 세게 빠르냐에 따라서 빨리는 쪽으로 가는 인원이 한 30% 정도 됩니다. 20-30%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잘 빨아야 성공합니다. 이 사람들을 잘 빨아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예 생각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이 왜 50%가 힘드냐면 여러분은 요거를 포기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을 설득하기 전에는 해임총회나 저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어려움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근데 이 숫자를 잡아당기면 누구도 쉽습니다. 여러분도 요놈을 요리해 보면 상당히 쉬워지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걸 함부로 갖다 썼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 해임총회 하는데 조합 측에서 무조건 조합에 여러분도 그 작업을 할 줄 알고 다른 건 다 안 보겠다. 접수 창구만 보자. 서명결서가 과연 진짜로 돌아가는가 보자라고 조합이 문제 제기하는 거 보셨죠? 자기들이 해왔던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걸 조합을 알거든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이 설사 외관상 통과된 거로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160원에 노는 대단히 큰 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여러분은 이 총회 결의만 무효되면 이 부재소가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이때 OS들이 제대로 된 서명 결의서를 진구해서 실제로는 외관상 통과된 것처럼 되지만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밝혀낼 수 있고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돈 저당 160원을 건집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내가 집행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라도 있다면 이런 약속을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누군가는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들여보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임원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방법까지도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숫자를 잡으면 성공합니다. 이 숫자이라는 확인. 너무 쉬운 것이 뭐냐? 당시에 물론 지금 정보통신부의 우체국에서는요, 이 포스트에 들어가면 등기우편물은 1년까지밖에 배달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뜨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이 배달 증명을 신청하면 모르겠습니다. 몇 년간 보관하는지는. 배달을 혹시 되느냐? 그럼 반송된 현황이 있고 당시에 반송 우편물 대장 같은 게 조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확인하셔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총회 자료도 못 받은 사람이 서명결서가 거절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총회 자료를 못 받은 사람 것을 손을 댔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총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사람이거든요. 가장 위험한 거는 이 사람을 손대는 겁니다. 이놈이 어디로 빨릴지 모르는 중간층들이 와볼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얘들은 손대는 게 아니고 내 우군하고 요거만 손대면 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요거를 손댔더라면 요놈을 요리했더라면 여러분이 그 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지난번에. 근데 이걸 빼고 여러분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거의 100%를 설득하지 않으면 50%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제 이해 가셨죠? 왜 어려웠는지. 게임총회가. 이해 가십니까? 네. 현장에 자기 배운 사람 압니다. 그런데 거꾸로 조합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박천 주공 이단에서 누가 물어보길래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 서명결서 위조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다투고 있다 해서 반드시 이걸 확인하고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우편물 반송대장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서명결서가 있는가만 보면 어떻게 총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의 서명결서가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그 사람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아니면 부부가 맞벌이해서 낮에 집에 없던가. 근데 어떤 이유야 어찌됐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모 조합에 송파구에 있는 모 조합에 서명결서 위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원선 녹결을 했더니 대다수가 내나 똑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의심되는 한쪽으로 쫙 몰표가 돼 있던 그 서명결서의 주인공으로 찾아전화하니까 나 그날 총에 있는지 몰랐는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반송우편물을 손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송우편물을 잡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장이 갑자기 유고로 없어지면 다수의 조합장이 출마합니다. 조합원이 입후보자로. 그러면서 OS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각각의 OS가 이 반송우편물을 차지하는 사람이 위너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꽁으로 이걸 다 먹는데 내 편을 다 설득해도 2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 강남구의 모 조합은 이 반송 우편물이 전체의 25%였습니다. 4,000명이 넘는 조합원인데
1000장 이상이 단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은 사람이 당연히 우승을 합니다. 여러분이 왜 어려운지, 해임총회와 진짜배기 총회가 왜 어려운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11년 4월 21일. 그래서 2010년도 이 9.16 사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 문제를 간시 해결해야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이미 소송에서 이긴 것을 조합장이 무슨 수로 이걸 자기 마음대로 부재소 합의를 해주고 여러분한테 안건을 올린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대표자가 조합장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재산을 갖다가 구청에다 바치겠다고 하는, 구청을 상대로 어떤 이유도 다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조합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런 안건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도 역시 이때 2011년 4월 21일이네요. 근데 이때는 다른 거는 모르는데 자금 계획은 하나 올라오네요. 15, 별지 양식 15. 이때 보니까 자금 계획이 아까 1700, 사업시행 인가 지난번에 1770억으로 인가 났었죠? 아까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이유를 안다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공유지도 이제 이때는 보니까 국공유지 매입비가 있나요? 이게 써놓지도 않았네.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에게 이때는 국공유지 매입 시행자 매수분 해갖고 126억 9,400 돼 있네요. 160억이 왔어요? 120억 아닙니까? 126억이래요. 아 126억입니까? 122억, 126억이네요. 160억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꾸 160억 했는데 아니 126억. 네, 126억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지금 사업시행 계획서는 126억이 들어가서 자금 계획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총회 때 보니까 9.16 사태 이후에 그 다음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126억이 여지없이 여러분의 부담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점까지는 안 보여주더니 전체 사업비는 1770억에서 얼마로 늘었습니까? 2158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조합원 총회 결의가 몇 프로가 필요합니까? 조합비가 10% 이상, 훅 20% 정도 이상 늘은 것 같으네요. 그렇죠? 20% 이상 늘었을 때 조합원이 몇 프로의 동의를 해야 됩니까? 최적 3분의 2의 동의가 이때 필요한 겁니다.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의 결의가 있었을 때, 왜냐하면 종전사업비가 1770억에서 2158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2011년 4월 21일자 총회자료 조합원 총회 회의로 제 2호 안건이 과연 몇 명의 조합원이 찬성으로 되어 있는지는 오늘 가서 당장 찾아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합원들한테 알려서 이때 과연 3분의 2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여러분 조합원한테 알려서 만약에 없었다면 이 사업 시행 계획도 무효입니다. 이 자체로만 무효입니다. 유효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권 관리처분 계획 변경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이때 마찬가지 2158억으로 사업 시행을 변경시키고 관리처분 계획도 이렇게 변경을 시키네요. 그런데 126억의 국공유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 관리처분 역시 변경 계획서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무효화시켜야만이 여러분에게 근데 사업 시행 계획을 기초로 분양 신청 받고 분양 신청 기초로 하는데 그것을 뭔데 소송에서 이겼는데 부재소 합의를 해버립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다음에 여러분 후임자들이 가서 다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요. 3년부 선정 및 용역비 지급 추인했건 미리 다 선정해버렸고 이렇게 많은 회사를 추인을 해달라고 여러분한테 올라옵니다. 조합이 다 저질렀고 이렇게 도시정비법을 위반했으니까 여러분은 그리 알아라라고 통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것도 그래서 지금 조합이 처리한 안건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까 반송 우편물 이걸 잡지 않고는 조합원이 50% 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걸 소송 안 됐다면 조합 재적의 3분의 2를 맞추기라는 건 거의 꿈같은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해임총회를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몸소 느꼈을 겁니다. 그 숫자를 잡지 않고는 전혀 거의 불가능합니다. 3분의 2 못 잡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7월 26일자 총회네요. 여기는 제1호 안건부터 유급행위 안건이 올라옵니다.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진할 건 여기서 잔뜩 올라옵니다. 아까 총회 그랬고요.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의뢰의 안건 자체가 일본어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위법했다고 눈에다 대고 지나가도 여러분이 눈만 껌뻑껌뻑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루 안건으로 인솔 장교와 도시적부 위반입니다. 제일 앞에 쓴 놈이 조합원이 다 같은 조합원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조합원도 바보도 등급이 있습니다. 비추가 대출 계약 승인의 건 이것도 금융기관 사유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미리 다 받아버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는 나중에 추가 차입한 사업비 대출에 대해 총회를 통해 추가 결의하고자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대의원의 의결만 통해서 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것도 무효입니다. 이번에 부산 점포 1-1구역에서 시공사가 거긴 GS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앞에 올려놨습니다. 280억을 대여를 해줬는데 비대위 출신이 조합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GS가 이제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소송을 했습니다. 이게 공사 해약금하고 해서 공사 보상에 따라서 해약이랑 청구해서 820원인가를 청구했습니다. 이거는 빌려준 돈이고 뭐 해약금 뭐 이자 뭐 해갖고 뭐 820원인가를 청구를 했는데 결국은 법원의 판결은 1600인가요? 1600만 원인가? 이것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180억이 190억인가요? 190억은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된 취지가 뭐냐면 사전에 조합원 결의가 없이 총회 결의가 없이 들어온 것이 190억이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한 거는 90억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전에 승인하지 않았다면 법리가 어디하고 똑같나요? 아까 여러분이 사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계약이 무효라는 그 법리와 비슷하죠. 비슷하죠. 부산에서 그렇게 해서 이겨서 지금 2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GS는 스스로 본인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기 발을 자기가 찧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의 모 조합에 한 4천억 이상 돈이 들어왔는데 단 한 건도 조합원 총회 사정결이 있어서 들어온 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부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 이후에 조합원 총회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이 조합이 참 한심합니다. 이 안건이 모여서 그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합은 설마 말로만 봐서는 그런 것입니다. 추가로 결의받는다고 하니까 이미 뭔 일인가를 저질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지르고 보면 됩니다. 결혼하기 힘든 놈이 뭘 저질러갖고 결혼했다는 얘기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사업을 막 돈을 저질렀다, 돈을 막 이렇게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무사하게 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아주 좋든가 바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있는 거죠. 사업시행계획 경쟁의 건 지루해서 그냥 제가 농담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잔뜩 이 도면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을 사업시행 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변경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그림 보여주면 뭐가 변경된지 압니까 혹시? 그전에는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저거가. 여러 걸 변경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없습니다. 공동수급 이행계약 없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2014년 10월 31일 여러분에게 추가 분담금 폭탄이 떨어진 총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회는 여러분에게 도시정부 48조 1항 3호에서 5호까지의 사항 중에 3호, 4호를 통보 안 했다라고 여러분 기억이 돼 있고요. 5호는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부담 규모 및 시기 요거의 5호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30일 전에 통지를 안 했다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에 이 총회 책자가 30일 전에 왔다면서요. 네. 그러면 5호는 그 30일 전에 어찌됐든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통보를 했는데 3호, 4호가 통보가 안 됐다면 무효 판결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효로 주장하셔도 여러분은 지난번에 억울하게 추가 분담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판결 또한 48조 1항 5호에 관한 사항만 규정을 했고 나머지 사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 2011 구합 822호 판결과 같은 사유로 무효사유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무효사유가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무효사유가 여러분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주의해서 기억에 새기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왕에 관리처분 무효는 무효고 이때 사업시행 계획을 또 변경을 했는데 앞서서 관리처분 안건에 앞서 여기도 마찬가지 작은 계획만 겨우 보여주지 나머지 도시정법 30조 시행령 40조 2항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했고요.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이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는 추가 분담금 때문에 관리처분 변경에 문제가 있다는 두 가지 중대한 하자는 제가 지적해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관리처분 변경을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거는 아까 잘 적으셨다가 회의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3분의 2가 됐는지.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요. 만약에 여기서 3분의 2가 안 됐다면 요 자체가 무효일 거니까 이번에 총회에서 3분의 2가 받아야 맞죠. 이번에 총회에서 10분의가 아니라 앞에 거가 무효면 사업비가 1770에서 한꺼번에 뛴 것이죠. 이번 총회 때.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2375으로 이제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 잘 올라가네요. 일단은 높은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꼭 사업비를 보실 때 전체 사업비가 2372억이면 제가 여기다 미리 적어놨었습니다. 여러분 사업 시행 면적이 건축 면적이 연면적이 이겁니다. 그럼 평당 건축비가 얼마냐면 사업비가 59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400만 원, 약 400만 원이죠. 그 건축비는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네. 그러면 평당 19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 중에 잠시 2단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의 사업비와 비교하십시오라고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입주할 때 조합입니다. 7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준공이 났는데 거기에는 평당 사업비가 약 295만 원입니다. 590만 원과 295만 원 약 3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때 공사비가 얼마였냐면 평당 26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약 평당 30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시공비가 얼마로 올랐나요? 지금 390만 원, 400만 원대면 약 150% 올랐죠. 그렇죠? 약 150% 올랐죠. 그러면 이것도 약 150%를 올린다면 이건 한 45만 원쯤 되겠죠. 그러면 45만 원 정도여도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평당 사업비 594만 2천 원은 적정한 금액일까요? 일단 감각적으로 비싸 보이나요? 비싸 보이는데 그게 사업비의 평당 공사비의 그러니까 시공비의 문제일까요? 용역비의 문제일까요? 용역은 시공비는 얼추 맞죠? 400만 원대죠. 150% 하면 네. 그런데 용역비는 엄청나게 들었죠. 건전한 다른 조합에 비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용역비에 아까 용역비한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아세요? 지금까지 그럼 제 강의를 잘못 들은 거예요. 왜냐면 경쟁 입찰도 안 했고 자기 마음대로 먼저 선정해서 계약을 했고 여러분한테 추후에 보고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누구만 한다? 계약한 사람들끼리만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위법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라는 건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연 이 불법이 빨리 하려고 싸게 빨리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굳이 시비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절차를 밟았더니 한 50만 원인데 저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어디 가서 뭘 40만 원 해왔다. 아이고 얼마나 기분 좋을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비싸 보입니다. 일단은 비싸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1665억 정도 이 계약서에 보니까 그래서 전체 사업비 대비하면 약 70% 정도입니다. 그러면 시공비는 70%밖에 안 되는데 약 30%의 용역비가 있으면 그 용역비가 적정한지를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용역계약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앞에 총회에서 보니까 자기 맘대로 제멋대로 조합이 임의로 했고 모두 도시정보를 위반했고 사실은 무효인 계약에 기초해서 했는데 여러분에게 그 비용이나 이자가 막 지급됐다고 한다면 새로운 조합에서는 어차피 새로운 조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후임 조합장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사 결과나 거기에 대한 관련자 처벌 문제라든가 관련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조합원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주는 사람만이 새로운 조합장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자 설계비가 14억 6천에서
19억 4,600으로 4억 8,600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가격도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변경이 늘어난 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전에 여러분의 승인을 받아 늘었습니까? 설계비가 왜 늘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전혀 모릅니까? 모르면 여러분이 새로운 조합장에 들어가서 무엇인지 좀 밝혀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늘어난지. 여러분에게 왜 4억 8,600이라는 돈이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도 34억에서 4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감리 여기도 5억 500 정도가 늘었는데요. 건축, 감리, 전기감리, 전기토방통신, 철감리, 정비기반 시설감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시설공사비는 약 30억 정도 늘었네요. 1635억에서 1665억으로 늘었는데요. 30억 정도가 늘은 게 물가 상승,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기본 이주비 증가. 기본 이주비 이자 증가. 기본 이주비 이자가 증가하는 건 사업비 증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 이주비는 어차피 여러분이 은행에다 낸 것이지 시공사에 줄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그래도 설명이 돼 있어서 여러분이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 말이 타당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임원이 들어가면 이 문제를 과연 이것도 30억이 늘어난 이유가 아까 보니까 사업시행 면적은 약간 줄은 것 같습니다. 한 1000제곱미터 정도 사업시행 변경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이 여러 번 변경됐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한 번은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앞에하고 뒤에 거가 한 번 줄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 비용 증가. 발코니 확장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일반 분양분 증가에 따라 분양경비 증가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증가. 발코니 확장 됐었습니까? 모르세요? 네, 나쁜 확장. 예, 그 증가 비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기타. 그런데 여기서 설명이 아주 깨알 같은 설명이 있는데요. 정말 이해 안 가는 설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선납 할인에 따른 비용 증가. 여러분이 공사비를 미리 내버리면 선납 이자가 아니죠. 선납 할인이라는 게 들어가죠. 지연하면 지연 이자가 들어가고요. 선납 할인에 따른 비용 증가. 선납 할인에 따른 데 비용이 안 되죠. 우리가 국어를 숨기고 있죠. 지나갔으니까 더 내셔야지. 이거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훈민정음을 물구나무 세워놓은 건 알겠네요. 네, 훈민정음을 물구나무 쓰고 있습니다. 선납 할인에 따른 그건 한자구나. 훈민정음. 선납 할인에 따른 비용 증가입니다. 그게 공사비 증가 요인이라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코니 샤시 확장 공사비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46억 6,900이 위에 공사비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풍이네요. 그죠? 통 아니 통. 그러니까 그것도 풍입니다. 왜냐면 발코니 확장에 따라서 뭐 했다 했는데 발코니 확장비는 밑에 내역이 따로 있어요. 따로 항목이 따로 있으니까 앞에서 공사비 설명한 건 말이 안 맞고 선납 할인도 말이 안 맞습니다. 선납 할인이면 오히려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선납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인받기 때문에 공사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개별 계약이 되고 나면 선납은 여러분들이 빨리 선납하면 여러분한테 각자 귀속되는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뭐 그렇고요. 부대시설 공사비, 경비기반 시설 공사비가 45억, 12억 6,500에서 45억으로 늘었는데요. 경계구간 도로공사, 동사업지 주변 구역의 경계구간 도로공사 예치비, 주변 구역의 도로공사. 여러분의 저기가 아닌데 주변 구역의 도로공사를 했다고 그러네요. 네, 한 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돈을 내야 됩니까? 올라가는. 그것을 여러분이 내야 됩니까? 그게 원래 누구 소유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사업 시행할 때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추가로 그게 나오냐고. 자, 여러분의 경기기반 시설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사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자, 단지 내 도로나 공원 조경 공사비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공사의 공사계약서에 2009년 12, 12사태 때, 2005년 12, 12사태 때 올라온 분양계약서를 보면 단지 내 도로나 공원 조경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그 다음에
단지 내 도로나 조경 공사비가 새로이 여러분이 설치해야 될 정비 기반 시설 공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는데 정비 기반 시설 설치 공사비로 45,7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 기반 시설 공사비 중에 경계 구간 도로 공사와 사업지 주변 구역의 경계 구간 도로 공사 예치비가 2억 5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와서 2억 5천을 추정이라고 써놨습니다. 2억 5천 추정. 일이 다 끝났는데 지금도 추정하면 언제 들어갈 돈인가요? 지금 공사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죠. 지금 2013년에 공사를 하면서 이때 추정할 공사비가 있냐고요. 그때는 이미 계약이 되더라도 다 됐어야 되는 공사비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갑니다. 45,700. 여러분이 꼭 규명하고 밝히셔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일부는 뭐라고요? 일부는 단지의 도로나 이런 거는 시공사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정비기반 시설이라고 금액 표기를 해놨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경계 밖에 제가 제 카페에는 그런 판례를 올려놨습니다. 다른 친구가 올려놓은 거를 다른 친구가 제가 의도하는 바대로 뭐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까 우리 회원 중에 하나가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그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단지 밖에, 자, 여기에 정비구역이었다 한다면, 단지 밖의 도로는 원래 누구 소유입니까? 도청 소유죠. 요거를 여러분이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판단을 하시길 그게 바랍니다. 2억 5천인 거 자, 얼마잖아. 그러니까 요거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이 공사비가 적정하다면, 구청이 하라고 했다면 구청에다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자, 건축물 철거비가 48억 2,900에서 61억 400으로 늘었는데, 아까 제가 쭉 보면서 총회 자료를 물론 여러분이 저한테 다 안 주셨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확인했는데, 철거비가 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철거 면적이 중간에 조정돼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그 건축물 중에는 식물성 소재로 해갖고 비가 오면 건축물이 커지거나 이렇게 자라나는 건축물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설계할 때 비가 오면 뭐 물이 많이 비게 기업들이 주장하는 그게 그 사람들 있었어요. 얘기하는 소리가. 네. 그래서 비용이 더 들었다 이제 그런 소리 있었어요. 아, 그것을 말하겠다면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규명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것이 최근에 철거회사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수해 방지 대책, 네, 맞아요. 네, 수해 방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 성동구에 뭐 조합하면 제설 대책. 눈 오면 며칠이면 녹죠? 네. 눈 오는 거하고 철거하는 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철거가 눈이 오는데 뭔 걱정인가. 살던 놈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살던 사람도 눈 오면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예요? 좀 있으면 녹을 것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죠? 비 오면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물이 빠지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비 오는데 못 오게 여러분이 가서 막 공중을 덮고 막 이런 조치를 취합니까? 건물, 사람이 살 때도 괜찮은데 건물 부시는 주제에. 그런데 건물은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이냐면, 마른 날 철거를 하려고 하면 철거 현장에는 반드시 동원되는 게 뭐냐면 살수차입니다. 네. 물을 뿌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살수차 비용을 아끼려고 하면 비 오는 날 해버리면 됩니다. 살수차는 필요 없습니다. 부시는데 먼지가 안 나기 때문에 긁어내는 것만 나중에 긁어내면 되고, 부시는 것을 그날 부시면 살수차 비용이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수해방지 대책이니 심지어는 재생 대책이니 이따위로 해갖고 공사비를 가져간 게 있다면 허위사업비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내고 관련자를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후임 조합 임원에게 여러분이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합의 돈이 여러분이 최소한 추가 분담금을 내려면 그동안에 내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길래, 아니면 무엇 때문에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아까 절차나 이런 거 다 위반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는 한번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내 돈을 맡기고 누구한테나 맡겨놨으면, 더구나 추가 분담까지 냈으면 그것이 합당한지, 무엇 때문에 내 돈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지 정도는 계산을 마지막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흔히 뭉뚱그려놓고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계약서 하나도 안 갖고 해서 못 해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설비, 전기, 케이블, 도시가스 배관, 상수도, 이것도
이설비에서 구역 내 필지 및 세대 이설비에서 이게 무려 7,200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 원인자 부담금, 폐도 구간 상수도 대체 관로 확보, 폐도 구간 도시가스 통신 전주 상수도 등 3억 7,300, 하나가 5억 1,900에서 8억 9,200입니다. 자, 이설비는 도시가스 폐관하고 상수도 이런 게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케이블, 뭐 전기 이게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 있고요. 정비 기반 시설 부담금, 구역 경계. 그러니까 구역 내 폐도로 8억 9천, 구역 경계에 16억 6,800.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 여기 보니까요. 또 상하수도 이설이 또 들어가고요. 앞에 있었습니다. 구역 내의 상하수도, 구역 경계의 상하수도, 뭐 대단히 많습니다. 강남도시가스, 광케이블, LGU 플러스, 전방송, 뭐 양천방송, 시야 양천방송, SK텔레콤, 뭐 통신시설 이설, 지상배선로 이설, 전주 이설, 지중화 관련 이설 토목, 가로등, CCTV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CCTV도 5천이 추정치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날은 추정할 일은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16억 6,800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비로소 철거비에, 아까 제가 철거비 한번 메모해 놓으십시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그거는 계약서 올라온 건 아주 일부고요. 실제로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 있네요. 아까 계약서 뭐 1억 얼마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도대체 많은 금액이 어디로 가는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한테는 계약서가 없으니까 다른 조합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림 16구의 겁니다. 자, 2018년 7월 8일 날 계약이 됐는데 이 어떤 땡땡 회사로 됐습니다. 근데 그 회사로 계약 범위에 보니까 대부분의 철거 계약서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가 따로 하지 않는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 전기, 가스를, 수도와 전기, 가스는요, 제가 이왕이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어차피 배워서 두 번, 세 번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내용만 좀 보시면 앞으로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이왕에 시간을 내셨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장물을 그저께 건설회사 부장님이라는 분이 모 조합원이 저한테 지하에 매장된 물건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조합에는 이것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매장된 물건은 아닙니다. 지장물을 지장이 이거 지자입니다. 땅 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정비사업에 방해가 되는, 지장이 되는 토지나 건물이나 그 다음에 입중목, 옛날 말로 나무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지장물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에 장애를 초래하는 건물, 토지 또는 입중목, 이게 지장물입니다. 땅속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리하는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리는요, 첫째 수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입입니다. 매수. 그 다음에 이러기도 하고 철거하기도 하고요, 이설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내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던가요?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고 나면 토지 협의 매수를 하죠. 협의 매수가 원만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다 해서 재결 신청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해서 강제로 매수를 해버리죠. 자, 현금청산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청산금으로 사죠. 이 토지가 이 정비사업 전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조합에서 수용하거나 매수하거나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있습니다. 새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게 정비사업의 요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건물은 때려 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됐던 수도나 전기나 가스, 이거는 뭡니까? 건물에 붙어있는 부착물이죠. 사용시설입니다. 공급시설과는 또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따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나쁜 놈들이 주장했던 이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이 주장했던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정관에 보시면, 정관이 여기는 없죠. 아까 중간에 정관 한번 변경안이 있었는데, 회의자료에 정관에 보시면 이게 정비 기반 시설, 그러니까 수도, 전기, 가스 등은, 철거는 이 공급권자와 협의해서 그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마치
따로 저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계약을 따로 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공급권자와 따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시공사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겠구나. 여러분 정관에도 있고요. 시공사회 계약서에 보면 반드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관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 철거비 2주 쪽에 가면 자 철거 쪽으로 가면 여러분 시공사회 계약서에도 반드시 그 내용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입자 철거비 여기는 또 말이 없네. 대부분 관리권자와 따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권자와 관리권자, 공급권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급권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갖고 있는 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 저기에서 찾아드려야 여러분 정관에 찾아드려야 여러분 쉬울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허위를 해먹는 근거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마치 그쪽으로 해석을 해갖고 해먹습니다. 마치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장물의 철거 여기 여러분들 앞장관입니다. 사업시 36조 3항입니다. 사업시행구역 안에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급수시설은 수도죠.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 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요걸 근거로 해서 수도나 전기, 가스는 따로 철거한다라고 주장을 마치 이 정관 규정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급 시설은 뭐냐면 여러분 단지가 이렇게 있다. 도시가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큰 반을 타고 들어오죠. 그래갖고 여기서 요거는 그 사람들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시설한 게 아니에요. 요게 되게 길 타고 들어갑니다. 길이 있으면 길 밑으로 묻혀 있습니다. 수도도 길 밑으로 타고 갑니다. 그래서 각 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이 점점 엷어지겠죠. 작아집니다. 엷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수도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전기도 전부대에 들어오는 경우도 지중화된 데는 이제 그렇게 들어오죠. 그래야 집 안 부시고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도로 밑에는 다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가다 보면 공사하는 데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그 사람들의 관리권자고 공급시설자가 갖고 있는 관리권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협의하라는 얘기는 나중에 이 사람들 다 개별적으로 이사 가고 나면 여기를 틀어 막아야 이거를 공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따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한 세대가 남아있으면 여기를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전돼 버리니까. 더구나 이 마을을 통해서 다른 마을로 간다. 여기 막아버리면 이 마을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반을 우회를 해놓고 여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건축물에 붙어있는 가스 시설이나 수도나 이거를 따로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따로 못 뺍니다. 왜냐하면 수도는 건물 안에 박혀있단 말입니다. 장비가 와서 탁 두드려 펴면 그냥 부셔질 거를 어떤 또라이가 그걸 벽 속에 있는 걸 뽑아내려고 하면 특수 장비를 사용해도 그렇고 그거는 완전히 머리 충만인 놈입니다. 전기를 벽 속에 들어있는 전기 배선을 뽑아낸다 그러면 미친놈입니다. 가스관을 내일 모레 장비가 와서 부실 것을 벽에 붙어있는 가스관을 따로 띄는 놈이 있다면 그것도 분명 또라이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철거되고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고철업자가 원래 철거 계약했던 놈한테 이런 고철을 다 한꺼번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따로 했더라면 가스관 헐놈한테 가서 나 고철 나한테 팔아라 매매 계약하고 전기 헐놈한테 따로 계약하고 수도관 헐놈한테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괄해서 이 철거회사가 한꺼번에 계약해서 되게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지 따로따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이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따로 철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맥주집으로 꾸미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전기 배선도 바꾸고 주방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수도관도 어디로 빼서 지금 주방이 저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만약에 맥주집 주방이 저쪽으로 한다면 저쪽으로 빼야 되고 하면 일일이 수도관 따로 철거 따로 배관하고 가스관 따로 저쪽으로 뽑아야 되고 주방 쪽으로 뽑아야 되고 전기도 거기에 맞게 뽑아야 되고 전부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완전 철거하는 게 비쌀까요? 그렇게 그걸 부분 철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비쌀까요? 부분 철거가 훨씬 비쌉니다. 그냥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망치로 해야 되고 손으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은 완전 철거를 하기 때문에 장비가 와서 그냥 팍 눌러버리면 산소주택가 될 일이지 전기 따로 뽑아내고 수도 따로 뽑아내면 또라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 재산을 슈킹을 한다. 이건 그야말로 나쁜 짓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미리 그겁니다. 이걸 마치 공급시설과 그래서 제가 스스로 구분해 준 게 뭐냐면 이놈들아 이거는 공급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는 당연히 가스공사하고 수도는 수도공사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협의해서 하는 거 맞고 수도 같은 경우도 강도까지 파견 나옵니다. 이거 막을 때는 잘못해서 수가 터져갖고 저기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네가 막기 전에 여기 공사를 먼저 하나면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면 여기를 막으려면 이걸 우회 공사를 해놓고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권자와 협의하고 따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건물 철거하는데 내가 집 지을 때 수도 전기 가스는 내가 한 거예요. 그놈들이 해준 게 아니라고요. 관리권자가. 그런데 이것을 따로 분리하라는 의미는 아닌데 이걸 따로 분리하고 따로 뽑아먹는 게 지금 조합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보 허위 사업도 횡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편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게 정관 규정을 언뜻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서 정관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 계약서에 보면 이 조합 같은 경우도 공사범위 2조에 12호에 보면 공공시설 가로 열고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및 통신주, 한전, 전주, 소화전 등 철거 및 반납, 이설 등 관리 업무 일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이 조합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조합은 아닙니다. 이 조합에서 어떻게 하냐면 2년이 지난 뒤에 똑같은 회사 이름으로 가스관 인입공사 철거비에서 아까 가스관을 2억 3,650 했고 전기를 1억 9,800 그 다음에 수도관을 같은 회사로 합니다. 여기는 수도관을 3억 3,700에서 7억 7,150만원을 별도로 같은 회사 이름으로 2년 후에 다시 뽑아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면 재탕 정도에서 끝났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몸에 이로운 보약 같은 건 최소한 3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들에게는 보약인 모양입니다. 다시 이 회사, 이 조합의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조합은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여러분이 가서 밝혀내야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그 후 이게 2010년도고요. 최초 계약은 2008년 7월이었고요. 2010년 1월이었고요. 2년 후에 그 짓을 했고 다시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 회사는 철거 계약을 다시 아까 많이 봤죠. 상하수도 얘기 이미 했었죠. 상하수도 소화전 이설공사 및 상하수도 이설공사로 남인토건이라는 회사에서 8,400. 자, 도시가스 이설로 유광에너지라는 데서 1,500. 이걸 합니다. 이제 3탕이 됐습니다. 초탕, 재탕, 3탕 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다시 또 2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 2013년이 됩니다. 2013년 10월 17일이 되면 아까 전신주, 통신주, 한국전주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철거에 한국전력하고 전신주 이설공사가 9,700이 별도로 체결됩니다. 한국전력하고 전신주 손실보상금 별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작물 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큰 제목이 전부 제작물 이설입니다. 바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2014년 이번에 이 조합이 마지막으로 체결을 하고자 하는 계약입니다. 내일 모레 총회를 준비하고 있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보면 여기도 지작물 이설만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그래서 소화전 이설이 토목산업계가 또 등장합니다. 이제 3탕을 떠난 4탕째입니다. 그 다음에 지작물 이설, 케이블 이설부터 시작해서 통신망 아까 다 있었는데요. 통신망 이설을 놓다가 쭈르륵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여기도 입주가 끝났고 입주가 지금 이때면 거의 끝납니다. 4월 29일이면 4월 30일까지 입주 완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입주 시까지 재탕, 3탕, 4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조합들의 현상이고 여러분에게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여러분 조합에는 없기를 바라는데 이것도 성동구에 있는 모 조합인데 같은 날, 이거는 2008년 6월 23일 날 같은 날
철거 계약에 전기, 수도, 가스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똑같은 날 별도 회사를 통해서 여기도 수도와 전기, 가스를 별도로 했고 작년에는 심지어 이 공사비를 다시 인상해주는 결의까지도 2013년 7월 30일 날 했던 게 이 조합의 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철거비와 관련하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 유명한 A라는 철거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철거 계약을 하고 전기, 수도, 가스를 자기가 만든 자회사 ABC를 통해서 별도로 합니다. 이게 한탕이고 재탕이죠.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본 회사처럼 이 B라는 회사는 자기 회사 이름으로 B-B-B-B로 B죠. 그냥 B죠. 다시도 아니죠. 이걸로 수도, 전기, 가스를 따로 했습니다. 원래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C라는 철거회사는 아까 요 철거회사 같은 경우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나는 하되 나머지는 C-D-E-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별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페파칼자베를 만들어서 실제로는 자기가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별개 계약을 똑같은 날 여러 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합 같은 경우도 이 철거 회사에서 고철을 계약했던 사람이 와서 무슨 소리랍니까? 어떤 또라이가 이거 따로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 수도, 가스관 전부 제가 계약한 거는 C라는 회사, 원래 철거 회사인 C와 계약을 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별도 철거를 한다면 제가 이 공물을 가져갈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제가 고철 가져가도 어떤 놈도 이 회사에 저한테 타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그 고철업자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저한테 고백을 해준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해줬고요. 여러분도 이 철거계약서와 각각의 철거계약서가 분리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는 보면 정비기반 이설비에서 한번 등장하고요. 정비기반시설 원인자부담 쪽에서 한번 등장하고 정비기반시설 원인자부담금이 2개네요. 구역내패도 구역경계 그래서 한 3군데서 그런 똑같은 모양새 도시가스니 전기니 하는 거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계약서가 없어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2탕, 3탕에 따른 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뭐 미리 말씀하면 저놈들이 다 준비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의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잡을 수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의 지도자가 새로 선임이 되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걸 이해를 못해서 대단히 헤매고 있는데 의외로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러분의 지도자가 아직 완전하게 해임만 했지 여러분이 선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마치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은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비 수용 대상이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9,370, 9억 3,700, 109억 3,700. 어마어마하네요. 수용이 45억 6,400에서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이 하나로만 해서 여러분의 관리처분 계획은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그렇죠. 수용을 하게 되면 왜 40억에서 100억으로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리처분 계획서의 부속 양식 중에 부속 양식이 아니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건 겁니다. 이 현금 청산비 수용 명세서라는 것은 여러분의 관리처분 계획서에 보면 현금 청산 명세 및 방법이라는 게 있어서 쭉 개인별로 금액이 나오고 과연 이 금액이 타당한지는 여기를 맞춰보시면 대다수 여러분 저하고 그럴 리가 없고요. 대다수 이걸 보여주지 않아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 금액이 정확한지도 모르겠지만 대다수 조합을 합계를 내보면 이 금액이 뻥튀기 되어 있고 이 금액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죠. 대부분은 보여주더라도 합계를 내놓지 않습니다. 곳곳에 항목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안 봤으니까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산대상 기타 손실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도 35억 900대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대단히 많은 금액이 업돼 있을 이 금액과 실제 주거이전비 지금 내역서 리스트를 관리처분 계획서에 있는 걸 보시면 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해임총회를 준비 중인 박음월 1구역, 전주 박음월 1구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보다 사업비가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저기가 없느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규정이 거기도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애당초 주거이전비가 14억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14억 중에는 뭐 조합장에 자녀의 무슨 자녀들을 세입자로 만들어서 배우자를 세입자로 만들고 해서 주거이전비를 주려다가 조합원들의 반발로 무산이 되니까
이거를 갑자기 14억에서 7억으로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이렇게 안 새겨있고, 형청한 명세가 주거이점이 지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상 두껍습니다. 제가 지금 저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를 하면서 어느 조합이나 합계를 전부 안 내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계를 안 내놓는데 실제로 여러분 시간 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합계를 컴퓨터, 계산기 들고 잠깐 해보세요. 제가 계산하는 동안. 이 7억도 맞지 않을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14억에서 7억으로 뚝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전부 이 숫자들은 관념적인 숫자들입니다.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해봐라 그랬더니 한 10분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쪽지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억 1,700 얼마 해갖고 이 속에도 그 금액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뻥튀기가 있죠. 여러분 들어가시면 하나하나 꺼진 불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자료는 어느 하나 정확한 게 없다라는 개념 하에서 하나하나의 사업비를 비교해 보시면 실로 어마어마한 발견을 여러분 해내실 수 있을 근데 거예요. 그 원본이 있을란지 의문이에요. 원본이 없으면 처벌하면 됩니다. 문서 손괴죄보다는 횡령한 것이 명백한 거죠. 원본이 없으면 횡령입니다. 돈은 나갔는데 지출에 끊긴 소리가 없으면 횡령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문서를 파기하는 죄보다는 횡령한 죄가 더 크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면 파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총회비용 2억 10,100, 행정용역 15억 4천, 행정용역 10억에서 15억으로 늘었네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용역단가 변경 여러분이 승낙했습니까? 제가 총회 자료에서는 못 봤습니다. 이런 사업 해놓은 자, 그 자체도 뭐 10억에서 이렇게 사업을 멋지게 불법으로 해온 공로로 아마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내가 참 이거 마무리를 안 하고 저기 했구나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금액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너무 비극적이죠, 사실은. 충격적이죠.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건물은 그래서 아까 철거, 전기, 수도가스까지 얘기가 많았고, 자, 이설은 나무나 이런 것을 폐기 처분하기도 하지만 좋은 나무는 다른 데로 옮겨 심었다가 다시 갖고 오기도 합니다. 이전 설치는 이설은 이전 설치하거나 아니면 문화재 같은 게 있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이거는 다른 지역으로 대토를 잡아서 이설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이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놔두고는 공사를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합에는 그게 없습니다만은 가로수 식재공사가 있네요. 근데 아까 그 가로수 식재가 하나 지작물 이설이라는 이름으로 가로수 식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합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늦게 등장합니다. 아니, 여러분 조합 아니구나. 보림에 있었구나. 2014년도 지금 다 끝나가는데 가로수 뭐 식재 이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에 포함되지 왜 그게 조경이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건축 조합에서 흔히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를 옮긴다고 수목 이설비를 실제로 제 계약에 잡아놓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은 나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는 한 20년 이상 컸기 때문에 이걸 그냥 대버리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반드시 이설비가 수목 이설비가 들어갑니다. 재건축 조합에 대부분은 여러분은 제기발이라 거의 없었을 텐데 뭐 옛날 전통적인 동네는 뭐 조경 같은 게 거의 없는 동네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 이설비는 분명히 지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 이설비 속에는 옮겨 심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그루도 안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조합이. 아직 들어온 걸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가서 확인을 하러 갑니다. 우리가 이설비까지 줬기 때문에 남은행 같은 데 조경회사에다 맡기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갈수록 인간들은 왜 우울증이 높아져서 자살하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 OECD 국가의 자살률 뭐 1위니 어쩌니 하는데 대한민국은 아무도 우울합니다. 전부 자살하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나가서 돈을 주고 이설을 했는데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확인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 죽었답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환경이 바뀌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그루도 안 나오고 몇백 그루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건 자살한 겁니다.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죽이다 보면 뭐 살기도 한다니까 박이 그렇게 쳐도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에서는 조경수들이 대부분 자살합니다. 근데 자살하기 위해서 장례비를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설비를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행히 이 종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재건축 조합의 조경수는 집단 자살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도 기타 나머지 사업비들이 되게 많습니다만은 제가 일일이 하나의 항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하자면 입만 아픈 얘기고요. 심지어는
조합마다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여러분이 근거 서류를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조합이 저기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는 다시 다 살펴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대여금 이자 43억 7,752만 7,926원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정확한 것 같잖아요. 그죠? 6원까지 계산, 은행에 잘 거래가는 6원까지 계산해 주니 신의 경지가 아니면 이렇게 못 뽑습니다. 예금을 언제 갔다가 언제 갚을 날이 예정돼 있길래 이렇게 정확히 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데가 가장 많은 사업비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가서 화공을 가서 제가 해줬던 게 뭐냐면 관리처분계획 책자에 거기는 15일날 이주비 이자가 31억인가 이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대여금 이자가 13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주비 1인당 얼마입니까? 일단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평균 15일날 집이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130억이라는 사업비 이자는 여러분은 외상으로 공사하시는 거 아니요, 다 되는데 당연하죠.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여러분은 주민 1인당 사업기간 내내 2억 8천 정도의 빚을 지고 있어야 이 이자나 그놈이 그놈 아니겠어요? 끝날 때까지 있어야 이 이자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디다 빚을 주실래요? 하나도 안 내고 버틸랍니까? 일반 분양 안 하고 버틸랍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1인당 2억 8천의 빚을 안고 사업기간 내내 가야 이 이자 나올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속에 계산도 계산도 안 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목으로 얼마, 이 나온 숫자는 그냥 참고용 숫자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도 내역을 이자가 4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돈을 얼마를 빌렸길래 뭐를 했길래 이 이자가 나오는지. 그런데 이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사업비 이자 추정액이랍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는 일이 다 끝나도 끝까지 추정입니다. 일이 끝났으면 추정이 아니라 이제 먼저 재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해놓고 예비비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추정입니다. 금액은 추정이고 추정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비 하나하나를 보시면 지금 아까 왔다 갔던 부가연 일달의 3구역 같은 경우도 사업비 관련해서 대여금 관련해서 금융이자 한 1,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들어가서 계산해보기 전에는 도대체가 돈을 빚을 얼마나 갖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쓰기에 1,100억이라는 금융이자가 넘는 금액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총회 자료를 보고 있으면 어떤 것도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이걸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고 조합의 내에 들어가서 계산하고 이전에는 어떤 것도 추정치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조합마다의 특징이 그리고 너무 다르고요. 허위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은 있지만 어디는 이 사업비를 엄청나게 부풀려놓는가 하면 어느 조합은 이 사업비를 부풀려놓고 그러니까 그 조합에 코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통사항은 아까 철거비 같은 공통사항은 존재하지만 그 외에 개별적인 항목에서는 상당한 특성들을 보이긴 합니다. 그 전기업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는 거기에 철거업체가 누구냐 시공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여러분이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시고 여러분이 새로운 조합을 꾸려서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누군가가 이거에 관한 확실한 비전과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최소한 여러분 앞에 이런 모든 사업비의 내역을 공개해서 여러분의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선거로 말한다면 공약 같은 걸 내걸 수 있는 조합 아니면 그럴 자세가 돼 있는 조합원을 선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고생해서 했던 해임총회나 여러분이 저한테 오늘 여러분의 조합의 사업비가 이렇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이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해임총회를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선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내용을 충분히 규명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은 이상으로 하다 보면 뜻도 없을 것 같고요. 더구나 자료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저한테 안 가져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집어서는 말씀 못 드리고 다른 조합의 예를 들어서 추정 가능한 내용으로 여러분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스스로 나중에 들어가서 규명해야 될 숙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규명하는 방법이나 차관 포인트는 제가 오늘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